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계급은 필연적인가 인위적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2학년 5반 1번 김가은, 7번 문지민, 8번 문하은, 12번 신혜리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두 번째 사회계급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세 번째 진화론적 관점, 네 번째 제도와 권력의 영향, 다섯 번째 계급 이동 한계, 여섯 번째 무계급 사회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계층 혹은 계급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학교나 뉴스 혹은 SNS 같은 곳에서도 금수저, 흑수저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이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혹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같은 조건들이 은연중에 기준이 되곤 하죠. 즉, 우리는 경제력, 교육 수준, 직업, 정치 권한과 같은 다양한 요소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구분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 계급은 과연 사람이 원래부터 나뉘어 살아야 하는 자연스러운 구조인 걸까요? 아니면 특정한 사회 제도와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인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탐구하게 된 출발점입니다. 먼저 사회계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자면 사회계급은 경제력, 교육 수준, 직업, 정치 권한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위계적으로 구분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계급 구도는 시대에 따라 형태에 달리하며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자유인과 노예, 중세시대에서는 영주와 농노,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기업 인원, 플랫폼 노동자, 스타트업 창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계층 구조가 나타나고 있죠. 결국 시대가 바뀌고 제도가 변해도 사람 사이의 상하구조, 즉 상위층과 하위층이라는 계급 구도는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계급이 본능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입니다. 진화심리학과 사회생물학은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위계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태생적으로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존재이며 이 안에서 리더와 추종자가 나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로는 소규모 집단 실험 등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구성된 모둠에서도 누가 결정권을 가지는지, 누가 분위기를 주도하는지가 빠르게 정해지고 나머지는 그 흐름을 따르게 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이런 위계의 구도는 자원 분배와 갈등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사회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침팬지나 늑대 무리에서도 서열이 정해지고 그 서열에 따라 먹이나 번식의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인간 사회의 계급 역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리더를 따르도록 진화했고 이는 혼란을 줄이고 협업을 촉진했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위계는 대부분 유동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신뢰를 잃거나 상황이 변하면 서열은 바뀌고 새로운 구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계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부, 사회적 지위 등은 대물림되며 쉽게 바뀌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 계급은 단순히 생물학적 본능의 결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특정한 제도, 정치적 결정,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인위적 구조라는 점에서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화론적 관점이 일정 부분의 설명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현재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 계급은 단지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서가 아니라 교육, 고용, 주거 같은 제도에 의해 강화되고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제도는 겉보기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소득과 학력에 따라 접근 가능한 사교육 수준이나 문화 자본이 달라서 자녀의 성취도와 진로 선택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25% 가구의 자녀가 더 높은 학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하위 25%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고용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나 승진 과정에서 학벌, 인턴 경험 등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자본이 취업과 승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주거 환경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거비, 교육 접근성, 교통 편의성 등의 차이는 곧바로 교육과 취업 기회에 영향을 줍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겉으로는 능력주의를 강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있다는 이상을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급을 뛰어넘기 위한 기회 자체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는 능력주의가 오히려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이동성 한계는 단순히 기회의 부족이 아닌 기회 접근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계급 없는 사회, 다시 말해 무계급 사회는 가능할까요? 공산주의는 이상적으로 무계급 사회를 꿈꿨지만 실제로는 소련이나 동유럽처럼 당 간부나 고위 관료들이 새로운 지배계층이 되면서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급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완전한 평등보다는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목표로 삼았고 무상교육, 보편적 복지, 누진세 등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를 지지하는데요. 이는 공정한 분배에 대한 신뢰가 사회 전체의 결속력과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회 계급이 어느 정도 본능에서 비롯됐을지라도 지금의 불평등한 구조는 제도와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완전한 무계급 사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급 간 이동이 가능하고 출발선이 너무 차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사회 계급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 빙의 중이었습니다.